아직도 안 죽었냐? 서울 안병동, 비 내리는 저녁. 링거를 맞고 누운 39살 은진 앞에 상복 차림의 시어머니가 문을 쾅 열고 들어섰다. 네 시아버지가 유언장에 네 이름을 써놨더라. 웃기지? 병든 며느리한테 우리 재산을 준다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물컵이 은진을 향해 날아왔다. 침대 시트가 순식간에 젖었다. 어차피 얼마 못 살잖아. 죽기 전에 각서났어. 문이 쾅 닫히고 은지는 젖은 시트 위에서 떨리는 손으로 링거를 뽑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날 은지는 단 하나를 다짐했다. 3년 후 죽을 거라 믿었던 며느리가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 3층 안병동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떠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죠.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간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복도를 오가고 어딘가에서는 보호자가 낮은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17호실 앞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형광등 불빛이 복도 바닥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 침대에 누워있는 박은진의 얼굴은 지난 석 달간의 항암 치료로 많이 수척해진 상태였습니다. 39살, 아직 인생의 한창 때라 할 나이였지만 병만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 법이죠. 은진의 왼팔에는 링거줄이 매달려 있었고 링거대는 미세하게 덜컹거리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반쯤 먹다 남긴 미음 한 그릇과 플라스틱 물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며 천장의 환풍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쾅! 문손잡이가 벽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죠. 은지는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시어머니 오선혜였습니다. 78살의 오선혜는 온몸에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한복 치마 저고리, 그리고 머리에는 흰 상건까지 두르고 있었죠. 은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상복이라니, 누가 돌아가신 걸까요? 오선혜는 병실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오며 은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선혜의 눈빛에는 슬픔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죠. 오선혜는 침대 곁까지 다가와 팔짱을 낀 채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도 안 죽었냐? 은진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목소리를 내려 했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은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오선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네 시아버지 돌아가셨다. 오늘 새벽에. 은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아버지 신상필, 80이 넘은 나이였지만 건강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은진이 병원에 입원한 이후로도 한두 번 문병을 와주셨던 분이었죠. 은진은 입술을 달싹이며 애도의 말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선혜는 은진의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말이야, 그 양반이 유언장을 남겼대. 그것도 공증까지 해놓고. 오선혜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은진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오선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선혜는 침대 곁 탁자를 탁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유언장에 네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 우리 집 재산을 병든 며느리한테 준다고 써놨어. 웃기지도 않아? 은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재산을 남기셨다니.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은지는 그저 며느리였을 뿐인데 오선애는 은진의 어리둥절한 표정을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넌 뭐야? 이 집안에 무슨 공이라도 세운 거야? 아들 하나 못 낳고 15년을 시집살이만 하다가 이제 와서 암 걸려 누워 있으면서 우리 재산을 가져가겠다고? 은진의 손이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오선애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 양반도 참 죽기 전에 정신이 나갔나 봐. 멀쩡한 아들 놔두고 곧 죽을 며느리한테 재산을 준다니. 은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선애 앞에서 눈물을 보이면 더 모욕적인 말이 쏟아질 것이 뻔했으니까요. 은진은 그저 입술만 깨물며 침대 시트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오선애는 침대 곁 탁자 위에 놓인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은진을 향해 그대로 던져버렸습니다. 플라스틱 컵이 은진의 다리 곁에 떨어지며 안에 담겨있던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침대 시트가 순식간에 젖어들었죠. 차가운 물이 은진의 다리와 허리를 적셨습니다. 이 집안 재산은 우리 아들 준호가 받아야 해. 넌 어차피 얼마 못 살잖아. 죽기 전에 유언 포기 각서났어. 오선애는 그렇게 말하고는 병실 문을 다시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복도로 나가는 오선애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병실에는 다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링거대가 덜컹 소리를 내며 흔들렸고 천장의 형광등은 미세하게 떨리며 희미한 윙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천천히 왼팔에 링거줄을 뽑았습니다. 바늘이 빠지며 핏방울이 맺혔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젖은 시트 위에 그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만 달싹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모욕, 잊지 않겠다. 창밖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병실 안에는 심전도 측정기의 규칙적인 삐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선애의 목소리가 던져진 물컵이 상복 차림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은지는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왜 자신에게 재산을 남기셨을까?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하지만 지금 은진에게는 그 이유를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간호사가 회진 카트를 밀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어딘가에서는 환자의 기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은지는 다시 한번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살아남겠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이 모욕을 기억하겠다. 은진의 손은 여전히 젖은 시트를 꽉 쥐고 있었고 눈물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 새벽시장. 아직 해가 뜨기 전인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시장 바닥에는 전날 장사를 하고 남은 채소 부스러기들과 비닐봉지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씩 가게 셔터를 올리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로 초록색 청소용역 조끼를 입은 사람이 빗자루를 들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은진이었습니다. 3년 전 그 병실에 누워있던 은진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죠. 긴 머리는 어깨 위로 짧게 잘려 있었고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3년 전 그 눈물 젖은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꾹 참고 견뎌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은지는 청소용역 조끼 주머니에서 쓰레기 봉투를 꺼내며 시장 바닥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은진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과일 가게 아저씨가 셔터를 올리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은진을 조용하고 성실한 청소 일꾼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묵묵히 시장 바닥을 쓸고 점심때가 되면 구석 벤치에 앉아 김밥 한 줄을 먹는 사람. 말수가 적지만 예의 바른 사람. 그게 시장 사람들이 아는 은진의 모습이었습니다. 은진은 빗자루질을 계속하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 그날 이후 은진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항암 치료는 고통스러웠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6개월간의 치료 끝에 암세포가 사라졌고 의사는 완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은진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 준호는 이미 이혼 서류를 보내왔고 시댁 식구들은 연락조차 끊어버렸습니다. 은진은 그렇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은진이 20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형제자매도 없었습니다. 은진은 정말로 혼자였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빚까지 생겼고 퇴원 후 갈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은진은 시장 근처 쪽방촌에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가 되자 시장은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고 아침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은지는 청소를 마치고 조끼를 벗어 사물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은진이 다가가자 남자가 은진을 알아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은진 씨 맞으시죠? 저는 법무법인 정진에서 나온 김대호 변호사입니다. 은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대호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고 신상필 선생님의 유언이 정식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상속인은 박은진 씨 단독입니다. 은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댁에서는 유언 무효 소송을 걸었고 법정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은진이 이긴 것입니다. 김대호는 다시 서류 가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에는 빨간색 봉인 스티커가 여러 겹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인께서 남기신 유품입니다. 검인이 완료된 서류와 고인께서 직접 남기신 영상 매체가 들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신 박은진 씨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김대호는 상자를 은진에게 건넸습니다. 은진은 두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니, 물리적인 무게보다 다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은진은 상자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상속 절차는 이제부터 진행됩니다. 관련 서류는 사무실로 오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호는 명함을 건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은진은 시장 한쪽 벤치에 앉아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인 스티커 위에는 법원 인장이 찍혀 있었고 상자 옆면에는 피상속인 박은진 귀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진은 상자를 천천히 들어보았습니다. 흔들어 보니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류와 작은 물건 하나. 아마도 영상 매체일 것입니다. 은진은 상자를 다시 무릎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지나가며 은진을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청소 일꾼이 무슨 격식 있는 상자를 받았는지 궁금해하는 눈빛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은진은 상자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증거구나. 시아버지 신상필은 왜 은진에게 재산을 남기셨을까요? 그리고 왜 영상까지 남기셨을까요? 3년 동안 은진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상자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은진은 상자를 가방 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벤치에서 일어나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쪽방촌으로 가는 길, 은진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조금 빨랐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기대일까요? 은진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은진은 3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병실에서 물컵을 맞고 모욕을 듣던 그날. 은진은 그날의 모욕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청소를 하면서도 밤마다 좁은 방에서 잠들 때도 은진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되돌려주겠다고. 이제 그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은진의 손은 가방 끈을 꽉 쥐고 있었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미소였습니다. 상속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법무법인에서 공식 통지서가 발송되었고 시댁에도 같은 내용의 서류가 전달되었습니다. 고 신상필의 재산이 며느리였던 박은진에게 단독 상속된다는 내용이었죠. 부동산 2채와 예금, 주식을 합쳐 대략 100억 원 규모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경기도의 상가 건물 하나, 그리고 은행 예금과 주식 계좌까지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시댁 식구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오선혜와 아들 준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간 법정 싸움을 했지만 결국 패소했고 대법원까지 올라간 최종 판결에서도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틀 후 아침 10시쯤이었습니다. 은지는 평소처럼 시장에서 청소를 마치고 쉬고 있었습니다. 시장 한쪽 구석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봐, 저 할머니. 뭐야, 왜 저래? 상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돌려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오선혜가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선혜의 뒤로는 아들 준호도 따라오고 있었죠. 오선혜는 은진을 발견하더니 곧장 은진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은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선혜가 더 빨랐습니다. 오선혜는 은진 앞까지 와서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털썩? 시장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어버린 것입니다. 주변 상인들이 놀라 바라보았습니다. 은진아. 오선혜의 목소리가 시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진은 당황스러워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오선혜는 두 손을 모으고 은진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땐 내가 미쳤지.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라. 시장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었습니다. 과일 가게 아저씨, 반찬 가게 아주머니, 생선 가게 주인까지 30명 가까운 사람들이 둘러서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카메라가 번쩍이기 시작했죠. 어머니, 일어나세요. 은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선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때 너무했지. 내가 아프다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나 좀 용서해줘. 응? 준호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은진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잖아. 다 옛날 일이고 이제 우리 다시 가족처럼 지내자.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상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뭘 잘못했길래 저러나? 모르겠어. 근데 할머니 불쌍하네. 며느리가 좀 매정한 거 아니야? 사람들의 말이 은진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은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선에는 계속해서 울부짖었고 사람들의 휴대폰 카메라는 계속 번쩍였습니다. 은진은 천천히 오선혜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그래, 그래. 우리 집에 가자. 밥도 해줄게. 오선혜는 은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준호도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은진이는 착해. 우리 집으로 가자. 세 사람은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선혜와 준호를 따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은진은 시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은진은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저 먼저 갈게요. 오늘은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오선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은진은 이미 돌아서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은진을 붙잡으려 했지만 은진은 손을 뿌리치고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은진은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작은 책상과 이불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은진은 가방에서 오늘 받았던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인을 뜯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은진은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바깥 골목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선혜의 목소리였습니다. 오선혜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 그년 오늘 시장에서 봤어.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더라고. 상대방이 무언가 말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오선혜가 다시 말했습니다. 각서만 받아내면 돼. 그년 원래 착하잖아. 며칠만 잘 구슬리면 상속폭이 각서 쓸 거야. 그럼 끝이지 뭐. 준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엄마, 내일 다시 시장 가서 사람들 앞에서 한 번 더 해요. 그럼 은진이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오선혜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어차피 그녀는 체면 때문에라도 각서 쓸 거야. 은진은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켰습니다. 빨간색 녹음 버튼이 화면에 떴습니다. 은진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선혜와 준호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고 은진의 휴대폰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선혜와 준호가 자리를 떠난 것 같았습니다. 은진은 녹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파일 이름은 증거일로 정했습니다. 은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책상 위의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미소였습니다. 은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착한 며느리 역할, 오늘로 끝이야.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고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은진은 상자의 봉인 스티커를 천천히 뜯기 시작했습니다. 봉인 스티커가 찢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은진은 천천히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투명 파일 케이스 하나와 작은 검은색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USB였습니다. 은진은 먼저 파일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법원 인장이 찍힌 서류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언장 검인 완료 증명서, 상속 재산 목록, 그리고 한 장의 서류가 더 있었습니다. 성인 임양 허가 결정문. 은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성인 임양이라니.
은지는 서류를 자세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신청인 신상필, 피신청인 박은진. 신청일자는 3년 전 은진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였습니다. 가정법원의 허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날짜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은지는 손을 떨며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입양이라니. 언제,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은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책상 위에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방 한쪽에 놓인 낡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노트북이 부팅되는 동안 은진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폴더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폴더 이름은 은진에게였습니다. 은진은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폴더 안에는 영상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진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파일을 더블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다가 천천히 밝아졌습니다. 한 남자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시아버지 신상필이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신상필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뒤로는 서재의 책장이 보였습니다. 신상필이 입을 열었습니다. 은진아. 은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신상필은 화면 너머로 은진을 바라보듯 말을 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난 뒤일 거야. 그리고 네가 상속을 받게 됐다는 뜻이겠지.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겠구나. 신상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은진아, 넌 우리 집에 시집 온 지 15년이 됐지. 그동안 넌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 내 아들 준호를 위해, 우리 집안을 위해 헌신했지. 하지만 우리 집 식구들은 너를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어. 특히 내 아내 선혜는 너를 며느리가 아니라 일손으로만 봤어. 나도 그걸 알면서 막지 못했어. 그게 내 잘못이야. 은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신상필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어. 넌 링거를 맞으며 침대에 누워 있었지. 그때 네 얼굴을 보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더구나. 그리고 며칠 뒤 준호가 이혼하겠다고 했어. 선혜도 거들었지. 병든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신상필은 고개를 저으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은진아, 나는 그동안 내 가족을 지켜봤어. 내 아내 선혜와 아들 준호. 피로 이어진 가족이지. 하지만 말이야, 그 사람들이 나한테 보인 건 재산에 대한 욕심뿐이었어.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내 건강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통장 비밀번호부터 물어보더구나. 부동산 서류가 어디 있냐고, 주식 계좌는 얼마나 되냐고. 신상필의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나는 깨달았어. 그 사람들은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 빨리 죽어서 재산을 나눠 가지기만을 바라고 있었지. 선혜는 내 앞에서는 약을 챙겨주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해서 시세를 알아보더구나. 준호는 내 회사 장부를 몰래 가져가서 복사했어. 나는 다 알고 있었어. 신상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피가 섞이면 가족이라고 하지. 하지만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이 아니야.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들이지. 서로를 아끼고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 말이야. 은진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신상필은 화면 속에서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진아, 넌 내게 진짜 가족이었어. 15년 동안 넌 한 번도 나한테 재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어. 내가 아플 때 병원에 와서 조용히 물 한 잔 따라주고 갔지.
명절 때마다 제사상을 정성껏 차렸고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서 갖다 줬어. 넌 믿음직했고 무엇보다 성실했어. 신상필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어. 내 재산을 너한테 남기겠다고. 어느 날 내가 병원에 찾아갔지. 치료비 서류를 도와주겠다고 했어. 내 치료비를 내가 부담하겠다고. 넌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지. 그리고 내가 가져온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 은지는 기억이 났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병원에 오셔서 서류 몇 장을 내밀었던 날. 은지는 병원비 보증 서류인 줄 알았습니다. 깊이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감사한 마음뿐이었죠. 미안하다, 은진아. 그 서류는 병원비 보증이 아니었어. 성인 임양 동의서였어. 은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신상필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그 서류를 가지고 가정법원에 갔어. 성인 임양 신청을 했지. 법원에서는 내 동의서와 내 신청서를 검토했어. 그리고 허가를 내줬어. 그날 이후 넌 법적으로 내 딸이 됐어. 준호와 이혼한 뒤에도 넌 여전히 내 딸이었지. 그리고 이 유언은 그 사실 위에 세운 거야. 신상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은진아,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 그동안 참고 살았던 시간을 되찾아. 그리고 부디 행복하길 바란다.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신상필은 손을 들어 화면을 향해 흔들었습니다. 잘 살아라, 내 딸. 아버지가 항상 너의 편이라는 걸 잊지 마. 영상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다시 검게 변했습니다. 방 안에는 고요함만 남았습니다. 은지는 노트북 앞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고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은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가 내 편이 돼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은지는 손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이제 은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신상필은 세상을 떠났지만 신상필이 남긴 사랑과 보호는 여전히 은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USB를 조심스럽게 빼서 상자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 잠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진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이틀 후 은지는 시장에서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활기차게 울려 퍼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은지는 빗자루를 들고 시장 바닥을 쓸면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영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진심 어린 말들. 은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은진 누나.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진이 돌아보니 도윤이 손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8살의 도윤은 시장에서 떡볶이 가게를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은진이 시장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죠. 도윤은 은진 앞까지 와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누나, 오늘 점심 같이 먹어요. 제가 쏠게요. 괜찮아, 도윤아. 나는 김밥 싸왔어. 아이, 그냥 같이 먹어요. 누나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어요? 은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시장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도윤은 숟가락을 들며 은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누나, 며칠 전에 시장에서 할머니가 무릎 꿇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드시죠? 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누나 시어머니예요? 응, 전 시어머니야. 전이요? 그럼 이혼하셨어요? 3년 전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국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아, 너 영상 편집할 줄 알지? 네, 유튜브 좀 해봤어서 기본은 해요. 왜요? 은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영상 좀 봐줄래? 그리고 편집도 부탁할게. 도윤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USB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치고 도윤의 떡볶이 가게로 갔습니다. 가게 안쪽에는 작은 사무실이 있었고 노트북이 한 대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USB를 꽂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신상필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처음에는 무심히 보다가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도윤은 은진을 돌아보았습니다. 누나, 이거 진짜예요? 응. 그럼 누나가 그 할아버지 양딸이 되신 거예요? 그렇지.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화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누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기자한테 제보하면 어떻게 될까? 기자들은 취재하고 기사 쓰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자극적으로 편집될 수도 있고요. 차라리. 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은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자 말고 빠르고 확실한 길로 가죠. 빠르고 확실한 길? SNS요. 유튜브, 틱톡, 인스타. 요즘은 이게 기자보다 빨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직접 보고 판단하니까 더 확실하고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노트북을 켜고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일단 짧게 편집할게요. 60초 정도로. 핵심만 담아서. 도윤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영상을 자르고 자막을 넣고 중요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짧은 클립이 완성되었습니다. 도윤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신상필이 나타났습니다. 은진아, 넌 내 아들의 아내가 아니라 내게 진짜 사람이었어. 자막이 또렷하게 떴습니다. 그리고 신상필이 말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내 가족들은 내 재산만 바라보고 죽기만을 기다렸어.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이 아니야. 마지막으로 신상필의 미소가 클로즈업 되며 영상이 끝났습니다. 어때요, 누나? 은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거로 해. 도윤은 유튜브와 틱톡, 인스타그램 계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폭로 며느리를 버린 집안, 시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증언. 본문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3년 전 암투병 중 쫓겨난 며느리. 유언 영상에 모든 게 있습니다. 해시태그도 달았습니다. 유언 영상, 며느리 복수, 시장 사람들, 신상필. 도윤은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이 인터넷 속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은진과 도윤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처음 10분 동안은 조용했습니다. 조회수가 5, 10, 20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20분쯤 지나자 숫자가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00, 200, 500. 댓글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소름 돋는다. 시댁 식구들 정말 최악이네. 1시간 후 조회수는 5천을 넘어섰습니다.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 단톡방에 누군가 링크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 시장 은진 씨 이야기래요. 단톡방이 순식간에 들썩였습니다. 상인들이 링크를 누르고 영상을 보고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도 링크가 퍼졌습니다. 맘카페, 동네 게시판, 회사 단톡방까지 영상은 눈덩이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저녁 6시쯤 조회수는 10만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은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이게 사람이냐? 법이 있으면 되갚아라. 끝까지 가자. 응원한다. 시댁 식구들 신상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인스타그램 릴스에서도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층까지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쯤 조회수는 50만을 돌파했습니다.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누나, 대박이에요. 이거 내일이면 100만 넘을 것 같아요. 은지는 화면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 응원, 지지가 글자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영상이 업로드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조회수는 150만을 넘어섰고 댓글은 100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뉴스 기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 유언으로 상속받은 며느리 SNS에 진실 공개. 3년 전 버려진 며느리 유언 영상으로 반격. 기사마다 조회수가 높았고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시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선혜와 준호의 이름이 인터넷에 떠돌기 시작했고 준호가 운영하던 회사에는 항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오선혜는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손가락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흘째 되는 날 은진에게 법원 출석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시댁에서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은지는 통지서를 받아들고 김대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대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입니다. 법정에서 끝까지 다툴 생각인 것 같네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쪽에 유리한 증거가 많습니다. 녹취록도 제출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열흘 후 서울 서초구 법원 건물 3층 법정이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재판이 시작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법정 복도에는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방청객들이었습니다. SNS에서 영상을 본 사람들이 직접 법정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은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은진의 옆에는 김대호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함께 걸어왔습니다. 맞은편에는 오선혜와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선혜는 검은색 한복을 입고 있었고 준호는 감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 옆에는 시댁 측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선혜는 은진을 보자마자 눈을 흘겼습니다. 준호는 팔짱을 끼고 은진을 노려보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중년의 여성 판사였습니다. 판사는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민사 제3527호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시댁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 변호사였습니다. 판사님, 피고 박은진은 고 신상필 씨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아들 준호 씨와 이혼했습니다. 법적으로 남이 된 사람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멈추고 말을 이었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건강이 좋지 않았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유언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감정에 휘둘린 유언이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오선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맞아요, 판사님. 그 여자는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우리 집 재산을 다 가져간다는 게 말이 돼요? 정신이 온전했다면 그런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거예요. 판사가 손을 들어 오선혜를 제지했습니다. 원고 측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피고 측 주장을 듣겠습니다. 김대호 변호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김대호는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판사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피고 박은진 씨는 고인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오선혜와 준호가 동시에 고개를 돌려 김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대호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박은진 씨와 준호 씨의 혼인관계는 고인 사망 전에 이미 이혼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고인께서는 박은진 씨를 성인 입양하셨습니다. 김대호는 서류를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가정법원의 성인 입양 허가 결정문입니다. 고인께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 박은진 씨를 양딸로 입양했습니다. 따라서 박은진 씨는 고인의 법적 딸이며 상속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선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 걸 언제 했어요?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판사가 다시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원고 측은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피고 측 계속하십시오. 김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원고 측이 피고에게 상속 포기 각서를 강요한 정황이 있습니다. 김대호는 다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녹취록이었습니다. 이것은 원고 오선혜 씨와 준호 씨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를 회유하여 상속 포기 각서를 받아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판사님께 녹취록을 제출하겠습니다. 법정 안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판사는 녹취록을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선혜의 목소리가 글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각서만 받아내면 돼. 그년 원래 착하잖아. 며칠만 잘 구슬리면 상속 포기 각서 쓸 거야. 준호의 목소리도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다시 시장 가서 사람들 앞에서 한 번 더 해요. 판사는 녹취록을 내려놓고 오선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선혜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댁 측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성인 임양은 법적으로 적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고인의 유언 역시 명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상속은 피고 박은진에게 귀속됩니다. 판사는 망치를 탁 내리쳤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법정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고 몇몇은 박수를 쳤습니다. 오선혜는 자리에 주저앉았고 준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은진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진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은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법은 느리지만 결국 돌아왔다. 김대호가 은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모든 게 합법적으로 당신 것입니다. 은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가는 은진의 뒤로 오선혜의 울부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은진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은진은 복도를 걸어나가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진은 상속 절차를 마쳤습니다.
부동산 두 채와 예금, 주식이 모두 은진의 명의로 넘어왔습니다. 15억 원 규모의 재산이었습니다. 은진은 시장 청소 일을 그만두고 작은 원룸을 얻어 이사했습니다. 쪽방촌을 벗어난 것은 3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진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진은 김대호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실, 김대호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은진을 보고 자리를 권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변호사님, 준호 회사에 대해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김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준호 씨가 운영하는 회사 말씀이시죠? 알아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김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진은 법무법인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김대호는 서류 파일을 은진 앞에 놓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준호 씨는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명은 대성무역입니다. 자본금은 5억 원 정도이고 직원은 15명 규모입니다. 상장된 회사인가요? 아닙니다. 비상장 회사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김대호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신준호 씨는 최근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지분 일부를 매각했습니다. 현재 신준호 씨가 보유한 지분은 60%입니다. 나머지 40%는 여러 투자자에게 나눠져 있습니다. 은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40%를 사들릴 수 있을까요? 김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신준호 씨가 눈치채면 방해할 수 있으니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한 달, 길면 2달 정도 예상됩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김대호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대성무역의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들을 하나씩 접촉했습니다. 은지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흔쾌히 지분을 팔았습니다. 40일 만에 은지는 45%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준호보다 많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대호는 준호의 회사 운영 상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준호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법인 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매했고 회사 계좌에서 출처 불명의 인출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은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임시주 주총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상법에 따라 4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임시주총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당황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2주 후 대성무역 회의실이었습니다. 오후 2시 임시주총이 시작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회사 로고가 걸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테이블 상석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옆에는 회사 임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은진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은진의 뒤로는 김대호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준호는 은진을 보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네가 왜 여길 와? 은진은 대답하지 않고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김대호도 은진 옆에 앉았습니다. 은진은 조용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임시주총을 시작하겠습니다. 준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네가 무슨 권한으로? 저는 이 회사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권한이 있죠.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진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머지 지분 15%를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김대호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지분량도 계약서였습니다. 은지는 준호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6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반을 넘었죠.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은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신준호 대표, 당신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법인 카드 사용 내역, 회계장부, 그리고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상법 제383조에 따라 대표이사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은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새 대표이사는 박은진입니다. 저 자신입니다. 기존 경영진은 전원 해임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테이블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너무하잖아. 이건 복수야. 복수라고. 은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지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복수라고요? 아니에요. 이건 계산입니다. 은지는 한 걸음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3년 전 제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이혼 서류를 보냈죠. 당신 어머니는 제 병실에 와서 물컵을 던졌고요. 당신들은 제 생명을 숫자로 계산했어요.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병원비는 얼마나 들지, 그런 계산만 했죠.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계산할 차례예요. 저는 당신 이름을 숫자에서 지울 거예요. 대표이사 명단에서, 회사 장부에서, 모든 곳에서요. 은지는 돌아서서 벽에 걸린 명패를 바라보았습니다. 대표이사 신준호라고 적힌 금색 명패였습니다. 은지는 명패를 벽에서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구석에 있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명패가 쓰레기통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은지는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 임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저를 사장님으로 부르세요. 가족은 이미 끝났으니까요. 임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떨며 서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은진이 이제 이 회사의 주인이었으니까요. 은진은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회의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내일부터 제가 이 회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은지는 서류 가방을 들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김대호가 뒤를 따랐습니다. 문이 닫히고 회의실 안에는 침묵만 남았습니다. 준호는 테이블에 손을 짚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은진이 던진 명패는 여전히 쓰레기통 안에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은진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미소였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 20층 대성무역 대표이사실이었습니다. 은지는 넓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은진의 손에 넘어온 후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부정한 거래를 정리하고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점차 은진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대호 변호사였습니다. 박은진 대표님, 소식 하나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신준호 씨가 오늘 아침 검찰에 구속되었습니다. 횡령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은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김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금액이 3억 원이 넘습니다. 실형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에도 은진의 마음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정된 수순이 진행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은지는 운전기사와 함께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은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병원 안으로 들어가 접수처에서 물었습니다. 오선의 어르신 계신 병실이 어디죠? 3층 305호실입니다. 은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305호실 문 앞에 섰습니다. 은지는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 오선혜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선혜의 머리는 완전히 휘어졌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준호가 구속된 후 오선혜는 쓰러졌고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거동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오선혜는 은진을 보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여길 와? 은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진은 가방에서 흰색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침대 곁 탁자 위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봉투에는 간단한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생활비 30만 원 모욕의 대가. 오선혜가 봉투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은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그저 오선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선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발 준호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다고.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법이 판단한 일입니다. 은진아, 제발. 은지는 돌아서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오선혜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은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복도를 걸어나가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오선혜가 병실에서 물컵을 던졌을 때 은진도 이렇게 무력했었죠. 이제 상황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은지는 새로 얻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강남의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은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뉴스를 읽고 있었습니다. SNS를 통해 알려진 상속 진실 사건, 그 후속 소식입니다. 시아버지의 유언 영상을 공개했던 박은진 씨는 현재 대성무역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박은진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은진의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은진은 차분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법과 기록으로 되갚았을 뿐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화면이 다시 앵커로 바뀌었습니다. 한편 전 남편 신준호 씨는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은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은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윤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누나, 영상 조회수 1000만 돌파했어요. 대박이에요. 은지는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1000만 조회수? 3년 전 병실에서 울던 은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숫자였습니다. 은지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빌딩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도로에는 차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짧은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거울 속 은진의 얼굴은 3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척했던 얼굴은 조금씩 살이 올랐고 무기력했던 눈빛은 단단해졌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표이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은지는 서류를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은진은 차분하게 회의를 진행했고 직원들은 은진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은진은 회의를 마치고 대표이사실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씩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은진은 창가에 섰습니다. 20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풍경은 장관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은진은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불을 지르는 게 아닙니다. 감정에 휘둘려 소리를 지르고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복수는 차갑게 식히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계산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확하게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은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알림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영상 조회수 1100만 돌파. 은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3년 전 준호와 오선혜가 내게 한 짓은 죄였습니다. 병든 사람을 버리고 모욕하고 존엄을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일은 복수가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았고 증거를 모았고 정확하게 되갚았습니다. 오늘부로 균형은 맞춰졌습니다. 은진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은진은 책상으로 돌아가 남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내일도 회사는 돌아갈 것이고 은진은 대표이사로서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창밖의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서울은 밤의 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은지는 마지막 서류를 책상 서랍에 넣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은지는 사무실 불을 끄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은진의 뒷모습은 단단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은진의 모습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20층 사무실 창가에는 여전히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모든 것은 조용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뜨겁게 분노하는 대신 조용히 세상을 뒤집은 한 여인. 그녀의 복수엔 울분도 용서도 없었죠. 하지만 그 차가운 선택이 결국은 스스로를 구원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론 가장 냉정한 결심이 가장 뜨거운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만약 은진의 자리였다면 용서하셨을까요? 아니면 되돌려 주셨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또 한편의 진실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